자, 세 번째, 유전자 쇼핑 시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쇼핑의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예측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과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근거로 공권력이나 국가 간의 협조하에 유전자 쇼핑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금지가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은 후손에게 유익한 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욕구이며 유전자 쇼핑의 금지는 이러한 욕구에 반대되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예측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가령 유전자 쇼핑의 금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유전자 쇼핑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관점을 깔고 있다. 반면 금지에 반대하는 쪽은 유전자 쇼핑이 특별히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부작용은 있겠지만 우수형질을 되물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자, 본장에서는 유전자 쇼핑 시대에 관한 입장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몇 개의 명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자,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어요. 철학적 측면, 그리고 세계관 측면, 의료윤리 측면, 그 다음에 제도관리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정의 측면,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자, 철학적 측면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 세계관 측면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은 자연의 조화에 대한 도전인가라는 찬반 의견. 의료윤리 측면에서는 사람을 위한 기술, 그러나 그 과정상의 희생도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도관리적 측면에서는 생명공학 기술 통제가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회정의 측면에서는 유전자 강화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 축복인가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그러니까 5가지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 10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철학적 측면에서 우려론, 즉 조작된 나는 진정한 나인가? 나의 클론, 즉 나와 유전적으로 동일하여 타고난 외양과 형질이 나와 거의 같은 누군가가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해보자. 내 존재의 독자성이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것이다. 그러나 클론 역시 나에 대해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간 개체 복제는 자신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개인의 자각과 자부심에 대한 침해다. 이에 대해 개체 복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개체 복제된 클론보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더 유사한 존재이며 일란성 쌍둥이에 문제가 없다면 개체 복제된 클론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동일할 뿐 아니라 유전적 구성, 환경까지도 같아 클론보다 훨씬 닮은 존재다. 그러나 클론은 일란성 쌍둥이와 달리 인위적으로 탄생한다. 클론은 원본과의 사이에서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를 복제한 딸아이를 낳은 경우 딸에게 아버지는 유전적 혹은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이다. 아이와 가족들이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복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현재도 인간의 기억력이나 주의력과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주거나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약품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유전자 요법은 약물 치료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약품이든 그것을 대체할 유전자 요법이든 무언가를 이용해서 내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을 이용하여 우울증 환자들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프로작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복 제조제이다. 비록 임상실험 단계이지만 유전적 요법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효과는 기억력, 주의력의 강화, 타인과의 관계 개선, 분노 해소, 통증 완화, 연애 성향의 증가 등 실로 다양하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과학의 힘을 빌려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느끼며 살겠다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개조된 나는 진정한 나일까?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나는 아닐까?
누군가는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뇌에 맞서 해결하기보다는 아예 잊어버리겠다는 개인, 그리고 그렇게 손쉬운 방법을 권장하는 사회는 분명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방법이 보편화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가며 안락함을 택하는 인간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자, 두 번째, 철학적 측면에서 무관론, 누군가를 닮은 나, 그래도 여전히 나다.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사람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그러나 복제된 인간과 클론의 공통점이라고는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뿐이다.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시작하였으나 발생 과정도 성장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클론은 원본 인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클론이 기존 인간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원래 인간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 양쪽의 피를 반반씩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래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피만 물려받은 복제된 자식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둘째, 클론으로 태어난 자식이 혼란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런데도 개체 복제를 무릅쓸 것인지 여부는 부모의 선택에 맡길 문제이지 사회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개체 복제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하고 강렬한 동기와 자식이 받을 수 있는 상처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고 정체성까지 변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테크놀로지로 인해 나의 정신이 겪는 변화가 일상에서 겪는 변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그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도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해서 정체성마저 바뀌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불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설령 변화가 있었다 해도 언제까지나 나인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개인의 의지나 자연스러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혹은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주체성의 훼손일 것이다.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를 나다움, 나의 개성이라고 한다면 주체성이 무시될 경우 정체성도 의미가 없다. 일상생활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한 변화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번에는 반대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그러나 자연에 도전할 수는 없다. 생명공학의 발달을 우려하는 입장 중 하나는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을 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는 것이다. 분명 생명과 유전현상은 자연의 영역이다. 그런데 금세기에 와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유전자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노화 및 질병 예방이나 장기 이식 등 인간의 생명을 둘러싼 복지 문제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 복지의 불안전성,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파괴, 생물학적인 불평등, 생명공학 기술의 상업화, 생태의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기보다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이러한 태도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굳어진 것이다.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과학은 자연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고 이들이 독립적인 것처럼 취급하였다. 물질을 죽은 것, 인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나누고 물질 세계를 제각기 다른 객체의 집합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뉴턴은 여기에 기계론적 역학을 구축함으로써 고전 물리학의 기반을 다졌다. 이분법, 기계론에 입각한 세계관은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면도 크지만 동시에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격화시켜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조작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분명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 스스로를 바꾸어 가겠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조화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이 개입하여 유전자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다. 이는 과연 바람직할까? 생물을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의 환경에서 좋은 유전자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최악의 유전자일 수도 있다.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유전적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여 인류는 쇠퇴해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닌 유전적 체질이 다양한 편이 유리하다. 그런데 유전자 조직이 일반화된다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멋진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능력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량으로 보급된 유전자 조작 시술을 받다 보면 사람들의 유전자는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잃어가며 쌓는 인간의 행복은 언젠가 자연의 철퇴를 맞아 처참하게 무너질 바벨탑이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세계관의 측면에서 옹호론.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간. 그러나 누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유전자에 손을 대서 질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연의 섭리를 100% 따르자면 인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아무런 의학적 조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상당수가 도입 초기에는 똑같은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알아감에 따라 질병치료법 역시 소극적인 방치, 기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유전자 쇼핑에 대해 지금은 종교적 간섭적인 관점에서 거부감이 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의학적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 스스로의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진화에 관여하는 것 역시 마냥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유전자 강화는 인간을 미지의 괴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변화한다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의 조상이 유인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참조 자료로 줄기세포 연구의 대안인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이것은 제대혈, 탯줄 혈액을 말하는 거죠. 제대혈이나 다 자란 성인의 골수, 혈액 등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뼈와 간, 혈액 등 구체적 장기의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시세포를 말한다. 성체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이미 성장한 신체 조직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배아를 파괴하지 않아도 되므로 윤리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